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이 귀신 곡성처럼 메아리치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지게 위에서 축 늘어진 채 짐짝처럼 실려가는 여인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 감겨 있는 두 눈동자 깊은 곳에는 활활 타오르는 화염이 일렁이고 있었다.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험준한 산길을 오르는 남편 김철호의 등 뒤에서 여인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 숨죽여 호흡을 조절했다. 반신불수로 몇 년간 누워 지낸 아내 윤 씨의 몸에서는 퀴퀴한 병내음이 진동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완벽한 연기였다. 산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이 윤 씨의 얇은 무명옷을 파고들어 살을 베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철호는 발을 헛디딜 때마다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지게를 거칠게 흔들었고 그때마다 윤 씨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나 단 한 번의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빌어먹을. 죽으려면 곱게 죽을 것이지. 사람 귀찮게 산소까지 지게를 지게 만들어 이번에 아주 호랑이 밥이 되거라. 철호가 침을 탁 뱉으며 읊조리는 저주 섞인 말을 들으면서도 윤 씨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그가 자신을 더 깊은 아무도 찾지 못할 첩첩산중으로 데려가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다. 사실 윤 씨는 사지가 멀쩡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었고 남편이 주는 멀건 죽으로 연명하며 혀가 굳은 척 온가리만을 해댔다.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지엄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철호의 효성에 감탄하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으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기만이었다. 방구석에 누워 천장만을 바라보던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윤 씨의 머릿속은 오로지 남편의 추악한 민낯을 벗겨내고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윤대감의 한을 풀어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상이었던 아버지 윤대감이 어느 날 홀연히 이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가겠다며 떠난 뒤 영영 돌아오지 못한 것은 10년 전의 일이었다. 관에서는 단순한 실족사나 호랑이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만 평소 건강했고 산길에 능숙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을 리가 없었다. 더구나 아버지가 사라진 직후부터 철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문의 재산을 조금씩 팔아치우며 기방을 제집 드나들듯 하기 시작했다. 윤 씨는 남편의 행동에서 피비린내 나는 살기를 맡았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윤 씨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을 기억해냈다. 철호의 눈빛이 요사스럽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호랑이 바위 아래의 동굴을 찾아보거라. 아버지는 사위의 검은 속내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병든 척하며 남편의 경계심을 허물었고 결국 그가 더 이상 병수발에 지쳐 자신을 고려장이라는 명목으로 그 호랑이 바위 근처에 버리기를 덫을 놓듯 유도해낸 것이다. 철호는 지금 자신이 아내를 버리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윤 씨가 남편을 조종하여 제 발로 단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었다. 어둠이 더욱 짙어지며 음산한 부엉이 울음소리가 계곡을 타고 흘러나왔다. 철호의 거친 숨소리는 어느새 헉헉거리는 소리로 바뀌어 있었고 그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한 땀 냄새가 윤 씨의 코를 찔렀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돈 많은 처가라고 해서 장가를 갔더니만 장인은 행방불명되고 마누라는 산송장이 되어버렸으니 이보게 듣고 있나 자네가 죽어야 내가 새 장가를 들고
윤씨 가문 재산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않겠는가. 철호는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렸고 윤씨는 미동도 없는 얼굴로 그 악마 같은 남편의 말을 뼈에 새겼다. 가시덤불이 윤씨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가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눈꺼풀조차 떨지 않았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녀의 감각은 오히려 예민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차가운 흙 냄새와 썩은 낙엽의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풍겨오는 짐승의 누린내까지. 이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의 산이었다. 철호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계속해서 혼잣말을 짓거렸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 그 영감이 떨어져 죽은 그 골짜기에 너도 던져버릴 테니 저승에서 부녀가 오순도순 잘 살아보거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윤 씨가 품고 있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자백과도 같았다. 철호의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었고 지게의 요동침은 더욱 심해졌다. 윤 씨는 지게의 끈에 묶인 채 밤하늘의 차가운 별들을 올려다 보았다. 아버지가 실종된 후 밤마다 꿈에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반신불수로 위장하기 위해 윤 씨는 자신의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며 고통을 참아냈고 근육이 굳는 것을 막기 위해 철호가 잠든 새벽마다 남몰래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피나는 재활을 계속했다. 그 지옥 같은 세월이 오늘 밤 이 산속에서 끝날 것임을 직감한 윤 씨의 핏기 없는 입술에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산속은 점점 더 험해져 거대한 바위들이 앞을 가로막고 이끼 낀 나무들이 기괴한 형상으로 허공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철호는 여러 번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고 그때마다 윤 씨는 지게와 함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위기를 겪었다. 에이, 재수 없는 년. 죽으러 가는 길도 이렇게 험난하게 만드느냐. 철호는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걷어차며 분노를 표출했다. 윤 씨는 남편의 분노가 커질수록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놈의 눈에는 지금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덩어리로 보이겠지만 곧 이 짐덩어리가 자신을 올가맬 족쇄가 될 것이다. 마침내 철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집채만 한 바위가 호랑이의 형상을 하고 웅크려 있는 호랑이 바위 앞이었다. 주변에는 오래된 백골들이 흩어져 있었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아 머리카락이 쭈뼛 설 지경이었다. 철호는 지게를 바닥에 거칠게 내팽개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윤 씨의 몸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온몸의 뼈가 삐걱거렸지만 윤 씨는 축 늘어진 자세 그대로 눈을 감고 있었다. 철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횃불로 비추어 보았다. 자, 이제 여기서 네 생명은 끝이다. 내가 그동안 네 똥오줌 받아내며 한 연극도 여기서 끝이란 말이다. 철호가 윤 씨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조롱하듯 속삭였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지독한 술 냄새와 악취가 윤 씨의 코를 마비시켰다. 내 아비가 그 많은 재산을 어딘가에 숨겨놓고 입을 다물어서 내가 직접 이 산으로 유인해 밀어버렸지. 그런데 이 산을 아무리 뒤져도 장부며 금붙이며 나오질 않더구나. 이제 너까지 죽었으니 윤씨 집안의 남은 재산은 합법적으로 다 내 차지다. 살인자의 자백이 텅 빈 산속에 메아리 쳤다. 윤 씨는 여전히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늘어져 있었다. 철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윤 씨의 몸에 걸쳐진 이불마저 벗겨버렸다. 호랑이들이 냄새를 맡고 금방 찾아오겠지. 뼈 조각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치우거라. 철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횃불을 든 채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멀어지는 남편의 발소리와 불빛을 윤 씨는 온몸의 감각을 동원해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바람 소리, 낙엽 밟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밤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철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산 아래로 사라진 것을 확신한 순간이었다. 죽은 듯 미동도 없던 윤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들썩이고 감겨있던 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짙고 날카로웠다. 윤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3년 동안 남들 앞에서는 움직일 수 없었던 그 굳은 관절들이 우두둑거리는 소리를 내며 풀려났다. 그것은 마치 죽었던 망령이 무덤을 뚫고 되살아나는 듯한 기괴하고도 장엄한 광경이었다. 윤 씨는 주저앉은 채 흙을 움켜쥐었다. 손톱 밑으로 차가운 흙이 파고들었지만 아픔보다는 뜨거운 생명력이 느껴졌다. 이놈, 철호야. 네가 날 호랑이 굴에 버린 줄 알았더냐. 내가 바로 너를 물어뜯을 호랑이다. 윤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아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원한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마침내 대지 위에 우뚝 섰다. 얇은 옷 사이로 새으며드는 한기가 몸을 얼렸지만 그녀의 가슴 속 분노는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윤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 호랑이 바위의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가 말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바위 아래에는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듯한 거대한 동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동굴 안에서는 스산한 바람이 새어나왔고 알 수 없는 짐승의 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일반적인 아녀자라면 공포에 질려 기절했겠지만 윤 씨는 망설임 없이 그 어둠 속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두려움은 사치였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는 집념만이 남아 있었다. 동굴 안은 바깥보다 더 춥고 습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종유석을 때리며 기묘한 박자를 만들어냈다. 윤 씨는 벽을 더듬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축축한 이끼와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손바닥이 찢어지고 발바닥이 부르텄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새욱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수십 개의 붉은 눈동자들이 동굴 깊은 곳에서 그녀를 노려보는 듯 했다. 박쥐떼가 파닥거리며 머리 위를 날아갔으나 윤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나 짐승이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었기 때문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동굴의 구조가 점점 미로처럼 복잡해졌다. 윤 씨는 아버지가 평소 산을 탈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사용하던 암호 체계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돌을 특정 방향으로 쌓거나 벽에 칼집을 내어 길을 표시하곤 했다. 윤 씨는 눈을 감고 손끝의 감각에 의지해 벽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칠게 파인 세 개의 줄이 만져지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추었다. 아버지가 남긴 표식이었다. 윤 씨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아버지는 이곳에 있었고 분명 무언가를 남겨두었을 것이다. 표식을 따라 좁은 통로를 비집고 들어가자 넓은 공동이 나타났다. 그곳의 공기는 다른 곳보다 무겁고 비릿한 냄새가 났다. 윤 씨는 치마폭을 찢어 동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에 감고 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해왔던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였다. 작고 초라한 횃불이었지만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자 공동 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윤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공동 중앙에는 낡고 해진 두루마기 한 벌과 피로 검게 변색된 장부, 그리고 한쪽 귀퉁이가 깨진 옥비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것은 틀림없는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옥비녀는 아버지가 언제나 소중하게 머리에 꽂고 다니던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윤 씨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그 물건들을 품에 안았다. 차가운 유품 위로 윤 씨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1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버지, 불효녀가 이제야 왔습니다. 윤 씨는 소리 죽여 오열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동굴의 정막을 깨고 깊은 어둠 속으로 새으며 들었다. 하지만 슬픔은 곧 지독한 분노로 바뀌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장부를 펼쳤다. 먹물 대신 핏물로 써 내려간 듯한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흐트러진 채에 적혀 있었다. 철호, 그 금수만도 못한 놈이 나를 절벽에서 밀었다. 그놈은 내 재산의 절반을 빼돌려 청나라 상인들과 밀거래를 하고 그 죄를 나에게 뒤집어 이으려 했다. 이 장부에 그 모든 거래 내역과 배후가 적혀 있다. 내 딸아, 부디 살아남아 이 애비의 원한을 갚아다오.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가 들리는 듯했다. 장부 안에는 김철호가 고을 사또에게 뇌물을 바친 기록, 그리고 윤대감의 재산을 빼돌린 명세서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동안 철호가 왜 그렇게 윤대감의 남은 재산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명백해졌다. 윤 씨는 장부를 품속 깊이 숨겼다. 이것이야말로 철호를 단죄할 수 있는 완벽하고도 유일한 증거였다. 이제 윤 씨는 더 이상 힘없는 병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칼자루를 쥐었고 그 칼끝은 정확히 남편 김철호를 향해 겨누어져 있었다. 윤 씨는 횃불을 끄고 유품들을 잘 갈무리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동굴 입구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거친 짐승의 발소리, 굶주린 맹수의 숨소리였다. 윤 씨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황색 눈동자 2개가 동굴 입구를 서성이고 있었다. 산의 주인이자 철호가 자신을 잡아먹기를 바랐던 그 존재, 거대한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윤 씨의 채취와 피 냄새를 맡은 듯 킁킁거리며 조금씩 다가왔다. 거대한 앞발이 바닥을 디딜 때마다 동굴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하지만 윤 씨의 눈동자는 공포 대신 기이한 광기가 어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부러진 옥비녀의 날카로운 끝을 단단히 쥐었다. 인간이 아닌 짐승이라도, 설령 그보다 더한 악귀라도 지금 자신의 길을 막는다 하면 베어버리겠다는 처절한 각오였다.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동굴 안에 가득 찼고 윤 씨는 바위 뒤에서 숨을 고르며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다. 오늘 밤 이 산속에서 죽어나갈 자는 결코 자신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었다. 거대한 호랑이의 누런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번뜩이며 윤 씨가 숨어 있는 바위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놈의 벌어진 아가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끈적한 침과 피비린내, 그리고 짐승 특유의 지독한 노린내가 좁은 동굴 안을 가득 메웠다. 일반적인 아녀자라면 이미 혼절하고도 남았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으나 아버지의 피 묻은 유품을 가슴에 품은 윤 씨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지독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뒹굴고 있던 마른 나뭇가지들을 끌어모아
자신의 치마 폭에서 찢어낸 천 조각을 감싸고 주머니 속에 부싯돌을 꺼내 들었다. 놈이 단 한 걸음만 더 내디딘다면 그녀는 이 동굴과 함께 불타오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 크르릉, 호랑이는 바위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기운을 느꼈는지 앞발로 바닥을 긁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인간의 공포를 먹고 사는 맹수에게 지금 이 먹잇감이 내뿜는 도끼는 낯설고도 위협적인 것이었다. 윤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있는 힘껏 부싯돌을 내리쳤다. 타닥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튀어오른 불꽃이 마른 천 조각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이 어둠을 찢고 솟아올랐다. 갑작스러운 빛과 불의 열기에 놀란 호랑이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고 윤 씨는 그 기세를 몰아 불붙은 나뭇가지를 짐승의 면상을 향해 힘껏 휘둘렀다. 물러가라, 이 짐승아, 네가 탐낼 목숨이 아니다. 나는 내 아비의 원한을 갚기 전까지는 염라 대왕 앞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윤 씨의 갈라진 목소리가 동굴을 쩌렁쩌렁 울리며 기괴한 메아리를 만들어냈다. 3년 동안이나 굳어있던 성대에서 터져나온 절규는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원귀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호랑이는 불길과 그보다 더 뜨거운 여인의 광기에 압도당한 듯 꼬리를 내리고 몸을 움츠렸다. 짐승은 두어 번 더 경계하듯 으르렁거리더니 결국 몸을 돌려 동굴 밖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다. 동굴 안에는 타들어가는 나뭇가지의 매캐한 연기와 윤 씨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윤 씨는 그제야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바닥에는 부싯돌을 칠 때 생긴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으나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꺼져가는 불빛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한번 단단히 품에 안았다. 하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짐승조차 물러나게 만든 이 지독한 원한을 품고 그녀는 반드시 살아서 산 아래의 그 악귀 같은 놈을 지옥으로 끌고 가리라 맹세했다. 밤은 여전히 깊었고 산속의 추위는 살을 애는 듯했다. 다음 날 새벽 산자락 아래 마을에는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다. 상투가 반쯤 풀린 채 흙투성이가 된 김철호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마을 어귀로 뛰어들어왔기 때문이다. 그의 옷가지는 가시덤불에 찢긴 듯 너덜너덜했고 얼굴에는 붉은 생채기가 가득했다. 아이고, 이보게들 내 처가, 내 불쌍한 처가 호랑이에게 변을 당했소. 지게를 잠시 내려놓고 소피를 보는 사이에 그 끔찍한 짐승이 내 처를 물고 산속으로 사라졌단 말이오. 아이고, 내 팔자야. 철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처절한 연기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새벽잠에서 깨어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철호의 비참한 몰골에 혀를 차며 동정심을 감추지 못했다. 저런, 세상에나 3년 동안이나 똥오줌 받아가며 병수발을 들더니만 끝내 이런 참변을 당하다니 김서방의 팔자도 참으로 기구하구먼. 촌장은 한숨을 내쉬며 철호의 등을 토닥였고 안악들은 눈물을 훔치며 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철호는 소매로 연신 흐르지도 않는 눈물을 닦아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완벽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거짓말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고 이제 윤씨 가문의 마지막 남은 핏줄인 아내마저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된 것이다. 같은 시각 깊은 산속의 윤씨는 뼈마디를 파고드는 냉기 속에서 눈을 떴다. 밤새 웅크리고 잔 탓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3년 만에 제대로 움직인 육체는 과부하가 걸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조차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윤 씨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죽은 자의 아내로 남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동굴 안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물소리를 따라 기어가듯 움직였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고 윤 씨는 미친 듯이 물을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타들어가던 속을 식혀주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 윤 씨는 동굴 밖으로 나섰다. 밝은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호랑이, 바위 주변은 밤보다 더 험악하고 거칠어 보였다. 그녀는 주변에 자라난 칡뿌리와 산나물들을 캐서 입에 넣었다. 흙이 묻은 쓴 뿌리를 씹으며 윤 씨는 지난날의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곱게 자란 양반집 규수 윤 씨는 어젯밤 지게 위에서 죽었다.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오로지 복수만을 위해 숨쉬는 산짐승보다 더 억센 여인일 뿐이었다. 가시에 찔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철호는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관아로 향했다. 아내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윤 대감이 남긴 재산의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사또는 이미 철호가 바친 거액의 뇌물에 매수되어 있는 상태였다. 김철호의 지극한 효심과 부부에는 본관도 익히 알고 있는 바. 이런 참극이 벌어진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하네. 시신을 찾을 수 없으니 장례는 허장으로 치르고 윤 대감의 남은 재산과 토지는 유일한 법적 보호자인 자네에게 모두 귀속시킬 것이니 그리 알게. 사또는 형식적인 서류에 옥쇠를 찍으며 은밀한 눈빛을 철호와 교환했다. 관아를 나서는 철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그는 마음속으로 윤 대감의 거대한 기와집과 넓은 논밭을 자신의 것으로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어리석은 영감탱이 같으니 아무리 재산을 감춰봤자 결국 다 내 것이 될 운명이었던 것을 이제 거추장스러운 병자도 사라졌으니 이참에 아랫마을 기생 연화나 첩으로 드려야겠구먼. 철호는 장터에서 가장 비싼 비단 한 필과 고기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긴 척하기 위해 며칠은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했지만 밤마다 술판을 벌일 생각에 그의 심장은 흥분으로 요동쳤다. 한편 윤 씨는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을 자신의 은신처로 정하고 아버지의 유품을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부러진 옥비녀의 피를 샘물로 깨끗이 씻어낸 뒤 헝클어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틀어 올려 단정히 꽂았다. 그리고 햇빛이 비쳐드는 동굴 입구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아버지가 남긴 비밀 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김철호의 추악한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났고 윤 씨의 가슴 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었다. 그는 나라에 금지된 물품을 밀거래하며 국법까지 능멸한 대역죄인이었다. 장부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철호는 청나라 상인들에게 조선의 귀한 약재와 금을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아편과 사치품들을 밀수해오고 있었다. 윤대감은 뒤늦게 사위의 악행을 알고 그를 꾸짖으며 관에 고발하려 했으나 철호는 오히려 윤대감을 유인하여 살해하고 그 모든 밀거래의 주동자가 윤대감인 것처럼 꾸미려 했다. 다행히 윤대감이 마지막 순간에 장부와 증거를 빼돌려 이 동굴에 숨기는 바람에 철호의 계획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것이다. 윤 씨는 장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철호야,
내 놈의 죄가 하늘에 닿았구나. 내 반드시 이 장부를 포도청에 바쳐 내 놈을 참수형에 처하게 하리라. 며칠의 시간이 흐르면서 윤 씨의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다. 산속의 거친 환경이 오히려 굳어있던 그녀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이다. 그녀는 돌을 갈아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나무덩굴을 엮어 밧줄을 만들며 사냥하는 법을 익혔다. 처음에는 토끼 한 마리조차 잡기 어려웠으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복수심은 그녀의 감각을 짐승처럼 날카롭게 다듬어 주었다. 날고기를 씹어 삼키고 밤에는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면서 윤 씨의 몸과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져 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마을에서는 김철호의 연극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49제를 지낸다며 마을에서 가장 큰 사찰에 시주를 하고 승려들을 불러 성대한 제를 올렸다. 곡비들을 사서 밤낮으로 울게 만들고 자신은 흰 상복을 입은 채 식음을 전폐한 듯 수척한 모습으로 빈소를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철호의 가상한 마음에 탄복하며 윤 씨의 명복을 빌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 되면 철호는 안방 깊숙한 곳에서 기생 연화를 무릎에 앉히고 칠펀한 술판을 벌였다. 윤 대감이 남긴 최고급 탁주를 마시며 철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어 젖혔다. 영감, 정말로 그 계집이 산에서 죽은 게 맞소. 시신도 못 찾았다면서 어찌 그리 태평하시오. 연화가 요염한 눈빛으로 술잔을 건네며 물었다. 철호는 코웃음을 치며 연화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허허, 아무리 명줄이 긴 년이라도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산속에서 그것도 사지를 못 쓰는 반신불수가 어찌 살아남겠느냐. 지금쯤 뼈다귀 하나 남지 않고 짐승들의 뱃속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제 이 집도 이 재산도 다 내 것이니 너는 내 옆에서 호강만 누리면 된다. 철호의 눈은 탐욕과 승리감으로 번들거렸고 방 안에는 욕망의 비린내가 가득 찼다. 하지만 철호의 생각과는 달리 산속의 윤 씨는 치밀하게 하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섣불리 마을로 내려갔다가는 사또와 결탁한 철회에 붙잡혀 또다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는 확실한 조력자가 필요했다. 윤 씨는 과거 아버지가 종종 언급했던 한양의 포도청 종사관을 떠올렸다. 청렴결백하여 뇌물이 통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라 들었다. 이 산을 내려가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겠지만 그에게 이 장부와 아버지의 유품을 전할 수만 있다면 철호와 부패한 사또를 한꺼번에 올가맬 수 있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윤 씨는 동굴의 높은 바위 위에 올라산 아래 반짝이는 마을의 불빛을 내려다 보았다. 저 불빛들 중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는 곳이 바로 자신의 집. 지금은 철호의 소굴이 된 곳일 터였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었고 얇은 옷이 살갗을 때렸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철호야. 네가 가장 행복하고 방심한 순간에 가장 끔찍한 지옥을 보여줄 것이니. 윤 씨는 번쩍이는 번개 사이로 차갑게 웃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산속에는 이제 호랑이의 울음소리보다 더 섬뜩한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다. 동굴로 돌아온 윤 씨는 먹을 갈아 피 묻은 장부의 뒷장에 한양 포도청으로 보낼 밀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단아한 글씨체 대신 지금 그녀의 글씨는 비장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들과 철호의 악행, 그리고 윤대감의 억울한 죽음을 고발하는 내용이 한 글자 한 글자 비수처럼 종이에 박혔다.
이 서신을 어떻게 한양으로 보낼지가 가장 큰 문제였으나 윤 씨는 이 산을 오가는 숫구이 노인이나 사냥꾼을 이용할 방법을 궁리했다. 그녀의 두뇌는 생존을 넘어선 복수의 전략으로 날카롭게 회전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철호는 공식적으로 윤대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땅을 팔고 기와집을 내놓으며 금괴로 바꾸어 청나라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선에서의 범죄가 혹시라도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더 큰 부를 누리기 위해 청나라로 넘어가 새로운 인생을 살 계획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철호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집에서 살기가 괴로워 떠나는 것이라며 또다시 동정의 시선을 보냈다. 철호는 그들의 순진한 눈빛을 비웃으며 마지막 재산인 산속의 맹목적인 땅까지 모조리 처분하려 했다. 바로 호랑이 바위가 있는 그 산이었다. 산 매매를 위한 계약을 앞두고 철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분명 아내는 죽었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밤마다 꿈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윤대감이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조르는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젠장, 죽은 귀신들이 왜 이리 성가시게 구는 거야? 그 장부만 확실히 태워버렸어도 이런 찜찜한 기분은 안 들 텐데. 철호는 식은 땀을 닦아내며 중얼거렸다. 어쩌면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무언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청나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곳을 확인해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그래, 내일 낮에 장정들을 대동하고 다시 그 산에 올라가 봐야겠다. 호랑이 사냥을 명목으로 그 동굴을 샅샅이 뒤져보고 윤 씨의 뼈 조각이라도 있으면 확실히 치워버려야지. 철호는 허리춤에 단도를 매만지며 눈을 번뜩였다. 결코 과거의 망령들에게 자신의 눈부신 미래를 방해받을 수는 없었다. 그 시각 산 정상에서 피리를 깎아 불며 홀로 밤을 지새우던 윤 씨는 바람결에 실려 오는 기운의 변화를 느꼈다. 사냥꾼의 본능이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사냥감이 제 발로 덫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른 새벽 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숲속에서 늙은 숫구이 영감이 지게를 진 채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머리카락을 귀신처럼 풀어 헤치고 짐승의 가죽과 나무짚으로 몸을 가린 기괴한 형상의 여인이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영감은 산신령이나 도깨비인 줄 알고 무릎을 꿇은 채 살려달라며 연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영감님,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귀신도 도깨비도 아닌 며칠 전 호랑이 밥이 되었다는 소문이 난 김철호의 아내 윤 씨입니다. 윤 씨는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영감을 안심시켰으나 그녀의 형형한 눈빛은 산짐승의 그것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윤 씨의 말을 들은 숫구이 영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비비며 여인을 올려다 보았다. 아이고, 마님. 정말로 마님이 맞으십니까? 온 마을이 마님께서 짐승에게 물려가 뼈도 못 추리셨다고 통곡을 하였는데 어찌 이런 험한 산중에서 살아계신단 말씀입니까? 영감은 사지가 마비되었던 윤대감 댁 여식이 멀쩡히 두 발로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기적 같은 광경에 넋을 잃었다. 윤 씨는 주변을 경계하며 재빨리 품속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부러진 옥비녀 조각과 함께 붉은 피로 얼룩진 밀서 한 통을 꺼내어 영감의 거친 손에 꼭 쥐어주었다. 이 산의 진실은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제 지아비 김철호는 인간의 탈을 쓴 악귀이며 저를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제 아버님마저 해친 천하의 대역죄인입니다. 이 옥비녀는
제 아버님의 유품이니 시장에 내다 파시면 영감님이 몇 년은 좋게 드실 곡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제 목숨을 걸고 부탁하건대 이 서신을 한양의 포도청 종사관 나리께 한시도 지체 없이 전해 주십시오. 윤 씨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피눈물이 서려 있었고 숫구이 영감은 그 기백에 압도당하여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영감은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잘 알고 있었고 매일 산을 오르내리느라 다리가 튼튼하여 걸음이 빨랐다. 마님, 윤 대감님께서는 과거 저희 같은 천출들에게도 곡식을 나누어 주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 늙은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한양으로 뛰어가 이 서신을 반드시 포도청에 바치고 오겠습니다. 부디 그때까지 몸조심하시고 살아만 계십시오. 영감은 밀서를 품속 깊숙이 갈무리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산 아래를 향해 쏜살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윤 씨는 멀어지는 영감의 뒷모습을 보며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같은 시각 마을에 있는 김철호는 산으로 올라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용맹하다는 포수들과 장정 10여 명을 돈으로 매수하여 자신의 뒤에 세웠다. 여러분, 오늘 이 김철호가 큰 결심을 하였소. 내 비록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으나 내 처를 해친 그 식인 호랑이를 잡아 원한을 갚고 다시는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소이다. 철호는 칼을 높이 치켜들며 장엄하게 연설을 하였고 그의 뒤를 따르는 장정들은 호기로운 함성을 지르며 창과 활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하지만 철호의 진짜 속내는 호랑이 사냥 따위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호랑이 바위 아래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윤대감의 비밀 장부와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아내의 뼈 조각을 찾아내 완전히 태워 없애버려야 한다는 강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멍청한 놈들이 호랑이와 싸우는 틈을 타서 나 혼자 동굴로 들어가 흔적을 지워야 한다. 청나라로 떠나기 전에 뒤탈이 될 만한 것은 먼지 하나도 남겨서는 안 돼. 철호는 앞장서서 험준한 산길을 오르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눈빛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다. 깊은 산속의 윤 씨는 삼봉우리에 올라 아래를 굽어보다가 길게 뱀처럼 이어지는 횃불의 행렬이 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철호와 장정들이었다. 그들이 올라오는 속도라면 반나절 안에 호랑이 바위에 도착할 것이 분명했다. 윤 씨는 서둘러 동굴로 돌아와 전투를 준비했다. 과거 아버지가 이 산을 누비며 가르쳐 주었던 수많은 사냥의 지혜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녀는 날카롭게 깎은 대나무 창을 함정 속에 꽂아 넣고 무거운 바위들을 밧줄로 묶어 허공에 매달아 두며 남편을 맞이할 잔혹하고도 정교한 덫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동굴 입구는 미로처럼 좁고 어두웠기 때문에 대규모의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었다. 윤 씨는 이 지형지물을 철저하게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동굴 바닥에 기름진 나무 수액을 발라 미끄럽게 만들고 어두운 구석구석에 매운 연기를 피워 올릴 쑥과 독초들을 쌓아두었다. 철호야, 내 놈이 끌고 온 장정들은 네 탐욕의 재물이 될 뿐이다. 이 동굴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내 놈이 알고 있던 세상은 끝날 것이다. 윤 씨는 차가운 돌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곧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예감하며 짐승처럼 낮은 숨을 몰아쉬었다. 산 중턱까지 올라온 장정들은 점차 지쳐가기 시작했다.
길은 생각보다 험했고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그들의 목을 조여왔기 때문이다. 갑자기 앞장서 가던 포수 한 명이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푹 꺼져버렸다. 윤 씨가 파놓은 위장 함정이었다. 다행히 깊지 않아 목숨은 건졌으나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런 젠장 산짐승을 잡는 덫이고는 너무 교묘하지 않은가. 누군가 일부러 함정을 파놓은 것 같소. 김서방 포수 대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철호를 바라보며 따져 물었고 일행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철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헛기침을 했다. 아마도 예전에 윤대감 어르신께서 약초를 캐러 다니실 때 짐승을 막기 위해 파놓은 덫인 것 같소이다. 그분은 산을 아주 잘 타셨으니까 모두 조심해서 내 뒤를 바짝 따르시오. 철호는 둘러대며 급히 걸음을 재촉했으나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윤대감이 파놓은 덫이라고 하기에는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너무나 신선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이곳에 머물며 덫을 손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철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한편 숙구의 영감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차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한양도성에 도착했다. 그는 누추한 행사액 때문에 포도청 문지기들에게 제지를 당했으나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중대한 역모와 관련된 서신이라 소리쳐 간신히 종사관의 눈에 띌 수 있었다. 포도청 종사관 이명주는 평소 대쪽 같은 성품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호랑이 같은 사내였다. 그는 흑투성이가 된 밀서를 받아들고 서신을 펼쳤고 그 안에 피로 쓰인 윤 씨의 절절한 사연과 김철호의 매국적인 밀거래 내역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명준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이런 천인공노할 놈이 있나. 감히 장인을 죽이고 조강지처를 산에 버린 것도 모자라 나라의 귀한 물산을 오랑캐에게 팔아넘기고 있었단 말이냐. 종사관의 분노 섞인 호통 소리에 포도청 마당이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즉시 최고 전계 포졸 30명을 차출하고 관아의 말들을 모두 끌어내었다.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그 산으로 출병한다. 살인마 김철호와 그의 결탁한 부패한 사또놈을 모두 잡아들여 본보기를 보일 것이다. 정의의 칼을 빼든 광운의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성문을 나섰다. 다시 산속의 동굴. 철호와 일행은 마침내 호랑이 바위 앞까지 도달했다. 으스스한 분위기에 장정들은 머뭇거렸지만 철호는 돈주머니를 흔들며 그들을 독려했다. 자, 호랑이는 분명 저 동굴 안에 있을 것이요. 포수들은 앞장서서 동굴 안을 살피시오. 나는 뒤에서 어무하리다. 철호의 명령에 포수 서너시 횃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동굴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윤 씨가 미리 피워둔 독초의 매캐한 연기가 그들을 덮쳤다. 포수들은 눈물을 쏟고 기침을 하며 앞을 분간하지 못했고 그 혼란을 틈타 동굴 깊은 곳에서 거대한 바위가 굴러 내려왔다. 의와익 피하라. 바위는 굉음을 내며 포수들의 퇴로를 막았고 몇몇 장정들은 파편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동굴 밖에서 이 참상을 지켜보던 장정들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기겁을 하고 하나둘씩 무기를 버린 채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돈도 좋지만 목숨이 먼저였던 것이다. 철호는 도망치는 장정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순식간에 호랑이 바위 앞에는 혼비백산하여 쓰러진 포수 두어 명과 횃불을 든 김철호, 단 혼자만이 남게 되었다. 상황은 윤 씨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철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이것은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동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누구냐, 호랑이냐, 아니면 도적이냐, 썩 모습을 드러내거라. 철호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그때 짙은 어둠과 영이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횃불의 불빛이 그 그림자를 비추는 순간 철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뒤로 주저앉았다. 그것은 분명 며칠 전 자신이 직접 지게로 쳐다버린 꼼짝도 못하던 아내 윤 씨의 얼굴이었다. 어찌 내년이 살아있는 것이냐, 귀신이냐. 철호는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을 쳤다. 윤 씨는 한 손에 날카롭게 벼린 나무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불타는 횃불을 든 채 지옥에서 올라온 나찰과 같은 기백으로 남편을 내려다 보았다. 귀신 그래. 나는 내 놈이 만든 원귀다. 3년을 방바닥에 누워 내 놈의 그 더러운 연극을 지켜보며 오늘만을 기다려온 내 놈의 가장 큰 악몽이다. 윤 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억눌려 있던 3년의 세월이 단 한순간에 전세가 역전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윤 씨는 철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서늘한 바람이 일었고 철호는 오금이 저려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 놈이 내 아버지를 절벽에서 밀고 그 재산을 빼앗아 호의호식하던 날들은 이제 끝났다. 아버지가 남긴 장부는 이미 내 손에 들어왔고 내 놈의 죄악은 하늘에 고발되었다. 윤 씨가 장부를 흔들어 보이자 철호의 눈빛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신을 파멸시킬 유일한 증거가 죽은 줄 알았던 아내의 손에 쥐어 있었던 것이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극도의 공포에 질린 철호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이 독한 년 어차피 산속에는 너와 나 둘뿐이다. 내년이 그 장부를 가지고 있어 봐야 여기서 내가 너를 베어버리고 장부를 불태우면 그만이다. 철호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칼을 고쳐쥐고 벌떡 일어났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윤 씨를 향해 달려들었다. 육체적인 힘으로는 건장한 사내인 철호가 훨씬 우세했으나 윤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뒷걸음질을 치며 자신이 파놓은 함정 쪽으로 그를 유인했다. 칼끝이 윤 씨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선혈이 배어 나왔다. 그러나 윤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빠르게 몸을 숙여 철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철호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윤 씨는 그 틈을 타 미리 준비해둔 독초 가루를 철호의 얼굴에 뿌렸다. 눈과 코로 들어간 독초 가루에 철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아, 내 눈이 안 보인다. 윤 씨는 창끝을 철호의 목에 겨누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의 쾌감으로 거칠게 뛰고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그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자비로운 처사였다. 그녀는 그가 세상의 가장 차가운 형틀 위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기를 원했다. 그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는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중무장한 포도청의 관군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종사관 이명주는 사또의 관할을 급습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장부와 사또를 단숨에 포박하였다. 이 더러운 탐관올이 놈 내 놈의 목부터 벤 다음 산으로 올라가 김철호 그 악귀 같은 놈을 잡아들일 것이다. 전군 속도를 내라. 김철호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 횃불을 든 수십 명의 관군이 밤의 산길을 대낮처럼 밝히며 무서운 기세로 호랑이 바위를 향해 치고 올라오고 있었다. 죄인을 향한 하늘의 그물이 서서히 좁혀지고 있었다. 동굴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김철호의 비명소리가 차가운 석벽에 부딪혀 기괴한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독초 가루가 눈과 호흡기를 점령하자 철호는 칼조차 휘두르지 못하고 제 얼굴을 쥐어뜯으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윤 씨는 창끝을 여전히 그의 목덜미에 겨눈 채 횃불의 붉은 그림자 속에서 내려다보는 저승사자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와 한이 마침내 터져 나오며 그녀의 전신을 전율케 했으나 윤 씨는 결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이 더러운 악귀의 숨통을 지금 당장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것은 그녀가 원하던 진정한 복수의 형태가 아니었다. 살려다오 내 눈. 내 눈이 타들어 가는 것 같구나 여보. 제발 이 가루를 씻을 물을 다오. 철호는 바닥을 기어 윤 씨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애원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윤 씨를 베어버리겠다며 광기를 부리던 사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존 본능만 남은 벌레 같은 꼴이었다. 윤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더러운 손을 매몰차게 걷어찼다. 무리라 하였느냐? 내 놈이 내 아버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렸을 때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느꼈을 공포와 갈증이 바로 그런 것이었을 테지. 내 놈은 물 한 모금 마실 자격조차 없는 금수만도 못한 놈이다. 이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네 죄를 뼈저리게 느끼거라. 윤 씨의 서리빨 같은 일갈에 철호는 쿨럭거리며 핏물을 토해냈다. 철호는 살아남기 위해 비굴한 협상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소. 청나라 상인들과 거래하여 모은 막대한 은화가 내 방 바닥 밑에 숨겨져 있소. 그 돈을 모두 당신에게 줄 터이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우리는 그래도 한때 부부의 연을 맺은 사이가 아니오. 철호의 입에서 나오는 부부라는 단어에 윤 씨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단어는 철호가 윤대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더러운 거짓말이자 족쇄였다. 윤 씨는 횃불을 철호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조용히 그러나 칼날처럼 날카롭게 속삭였다. 부부의 연이라 내 놈이 매일 밤 다른 계집을 품에 안고 내 죽음을 바랄 때 방구석에 누워 내 발소리만 들어도 살이 떨리던 내 3년의 세월이 진정 부부의 연이었단 말이냐. 동굴 밖의 숲속에서는 점점 더 크고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수많은 발걸음이 낙엽을 짓밟는 소리,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밤의 정막을 깨는 징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호랑이 바위 주변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기운은 수십 개의 횃불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양기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포도청 종사관 이명준이 이끄는 광운들이 마침내 산 정상에 도달한 것이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짙은 연기 냄새와 수많은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가 동굴 안쪽까지 새우며 들었다. 구원에 비치자. 철회계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 산 전체를 포위하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사방을 철통같이 막아라. 이명준의 우렁찬 호령이 호랑이 바위 앞을 뒤흔들었다. 도망치다 잡혀 끌려온 사또가 포박당한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광운들은 순식간에 동굴 입구를 겹겹이 에워쌌다. 횃불의 붉은 화광이 어두웠던 산속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동굴 안에 있던 철호도 바깥의 소란을 감지하고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기 시작했다. 광군의 목소리, 그것도 한양 포도청의 추상 같은 호령이었다. 철호는 상황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하고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내 완벽한 계획이 다 끝났어.
윤 씨는 창을 거두고 아버지의 피 묻은 장부와 옥비녀를 다시 한번 품속 깊이 단단히 챙겨 넣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져 절망하는 철호의 멱살을 틀어쥐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라. 내 놈의 죗값을 물으러 한양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셨으니 정중히 맞이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 제삿날을 스스로 확인하러 가자꾸나. 윤 씨는 반항할 힘조차 잃은 철호를 짐짝 끌듯 질질 끌고 동굴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온몸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딱지가 앉아 있었으나 그 걸음걸이만은 세상 그 어떤 장군보다도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다.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매캐한 연기가 걷히자 광운들은 잔뜩 긴장한 채 활시위를 당기고 창을 겨누었다. 누구냐 당장 무기를 버리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화살이 빗발칠 것이다. 관군의 경고에 어둠 속에서 윤 씨가 철호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횃불의 불빛이 윤 씨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관군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돌다 복수를 위해 헌신한 야차의 모습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맑고 형형한 눈빛은 이명준 종사관을 향해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다. 이명준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윤 씨의 처절한 몰골을 보며 밀서에서 읽었던 그녀의 고난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네가 바로 숫구이 노인을 통해 밀서를 보낸 윤대감의 여식이냐. 이명준의 물음에 윤 씨는 피 묻은 손을 모아 깊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다. 그렇습니다. 종사관 나리, 소인은 윤대감의 여식이자 저기 짐승처럼 엎드려 있는 악귀 김철호의 아내 되는 자입니다. 하늘이 소인의 억울함을 굽어 살피시어 나리께서 이렇게 먼 길을 와주시니 그 은혜를 백골난망하겠사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칼바람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윤 씨는 품에서 피로 물든 장부와 깨진 옥비녀를 꺼내어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이것이 제 아버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남기신 증좌이옵니다. 저놈은 아버님을 이 깊은 산속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누명을 씌워 청나라와 금지된 물산을 밀거래하며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실을 덮기 위해 3년 동안 방 안에 갇혀 있던 소인을 이 산속 호랑이 굴의 산채로 버렸사옵니다. 윤 씨가 바친 장부를 받아든 이명준은 횃불 아래에서 그 내용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피로 쓰인 기록 속에는 철호의 죄악이 날짜와 금액 그리고 거래한 오랑캐의 이름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혀 있었다. 과연 이 장부의 내용은 내가 지난 수개월간 추적해온 청나라 밀수 조직의 행적과 정확히 일치하는구나. 김철호, 내 놈이 바로 한양의 상권까지 뒤흔들던 그 밀거래의 주동자였단 말이냐. 이명준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는 장부를 세차게 내리치며 눈먼 채에 바닥을 기고 있는 철호를 노려보았다. 광운들의 창끝이 일제히 철호를 향했고 사방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철호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나리. 저 장부는 가짜입니다. 저 미친년이 제 아비를 죽이고 모든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입니다. 철호의 마지막 발악은 너무도 추악하고 어리석었다. 이명준은 코웃음을 치며 뒤로 물러서서 포박된 사또를 앞으로 끌어내었다. 네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놈과 결탁하여 이 살인극을 은폐하고
윤 대감의 재산을 나눠 먹으려 했던 이 고을 사또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다. 내놈이 바친 은자 500냥이 사또의 창고에서 고스란히 발견되었거늘 감히 어디서 혀를 놀리느냐. 사또는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공범의 등장과 완벽한 증거 앞에 철호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짜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여봐라, 저 대형무도한 김철호를 당장 오라로 묶어라.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을 맛보게 할 것이니 단단히 포박해야 할 것이다. 이명준의 명령이 떨어지자 건장한 포졸들이 달려들어 철호의 몸을 거칠게 짓눌렀다. 굵은 동아줄이 철호의 팔과 다리를 뱀처럼 올가맸고 그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졌다. 읍읍 철호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았던 아내 윤 씨의 발치를 올려다 보아야만 했다. 그것은 그가 윤 씨에게 3년 동안 가했던 굴욕을 수백 배로 돌려받는 순간이었다. 윤 씨는 포박되어 끌려가는 철호를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슬픔과 분노의 시간은 이미 동굴의 어둠 속에서 끝이 났기 때문이다. 철호야, 기억하느냐? 네가 나를 지게에 싣고 이 산을 오르며 내뱉었던 그 저주들을 오늘 밤 호랑이 밥이 되어 뼈조차 남지 않게 된 것은 바로 내 놈의 탐욕과 오만이다. 지옥의 불길 속에서 영원히 네 죄를 후회하거라. 윤 씨의 마지막 작별 인사는 칼날보다도 더 서늘하게 철호의 심장을 꿰뚫었다. 철호는 절망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관군들에게 짐짝처럼 질질 끌려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상황이 정리되자 이명준은 윤 씨에게 다가가 따뜻한 외투를 벗어 걸쳐주었다. 부인, 실로 장하고 또 장하오. 나약한 아녀자의 몸으로 홀로 악귀와 싸워 아비의 원수를 갚고 나라의 큰 적폐를 밝혀내었으니 그 지혜와 용기는 후세의 길이 칭송될 것이요. 이명준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에 비로소 윤 씨를 지탱하고 있던 지독한 긴장감이 봄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휘청거리는 몸을 가누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은 먹구름이 걷히고 호랑이 바위 위로 둥글고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베오지, 보셨습니까? 불효녀가 해내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억울한 혼이 구천을 떠나 편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 씨의 두 뺨 위로 그제야 안도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차가웠던 산속의 공기마저 어느새 온화한 기운으로 바뀌어 그녀의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횃불을 든 관군들이 하산하며 만들어낸 붉은 빛의 행렬이 마치 거대한 용처럼 산비탈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다. 그것은 윤 씨가 견뎌온 지옥 같았던 3년의 세월과 이 참혹했던 호랑이 바위에서의 밤에 종지부를 찍는 장엄한 빛이었다. 윤 씨는 포도청 관군들의 호위를 받으며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으나 마음만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한없이 가볍고 홀가분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요란한 징소리에 잠을 깨고 나와 죽은 줄 알았던 윤 씨가 관군들의 호위를 받으며 살아 돌아오고 지극정성인 줄 알았던 김철호가 대역죄인이 되어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거짓이 진실을 덮고 악이 선을 비웃던 기나긴 밤은
완전히 끝이 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정의로운 심판과 평온한 일상으로의 회복뿐이었다. 한양 도성의 저잣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불어닥친 피바람의 기운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역죄인 김철호의 참수형이 집행되는 날, 수많은 백성들이 형장 주변을 새까맣게 에워싸고 그 끔찍한 악귀의 최후를 목격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처형장의 붉은 깃발이 매서운 북풍에 세차게 펄럭이며 음산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무겁고 둔탁한 형장의 북소리가 둥둥 하고 울려 퍼질 때마다 관중들의 숨소리마저 멈추는 듯했고 그 소리는 죄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와도 같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귀영화를 꿈꾸며 청나라로 도망칠 궁리에 빠져있던 김철호는 이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형틀에 묶여 벌벌 떨고 있었다. 독초 가루에 멀어버린 철호의 두 눈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으나 그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온몸을 옥죄어 왔다. 망나니가 입에 머금었던 막걸리를 칼에 뿜으며 번쩍이는 칼날을 허공에 휘두르자 그 섬뜩한 쇳소리에 철호는 오줌을 지리며 미친 듯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아이고,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이 멀어 욕심에 눈이 멀어 제명을 재촉했사오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철호의 비참한 절규는 형장을 가득 메웠지만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장인을 살해하고 병든 아내를 산속 맹수의 밥으로 던져버린 금수보다 못한 놈에게 동정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형장 한구석 하얀 소복을 단정히 입은 윤 씨가 바위처럼 굳건한 자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방구석에 누워 피눈물을 삼키며 상상해왔던 그 순간이 마침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윤 씨의 표정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는 오직 깊고 차가운 호수 같은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철호야, 네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결국 네 목을 베는구나.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겨 보여도 결코 죄인을 빠뜨리지 않는 법이다. 부디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거라. 윤 씨는 속으로 나지막이 읊조리며 서서히 올라가는 망나니의 칼날을 똑똑히 두 눈에 새겼다. 번뜩이는 은빛 섬광과 함께 철호의 목숨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김철호와 결탁하여 국법을 어지럽히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려 했던 부패한 고을 사또 역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사또는 모든 가산을 몰수당하고 곤장 80대를 맞은 후 멀고 험한 변방의 외딴 섬으로 영구히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동안 뇌물로 배를 불리며 권력을 남용했던 탐관오리의 몰락은 백성들에게 크나큰 통쾌함을 안겨주었다. 포도청 종사관 이명주는 철호가 숨겨두었던 밀거래의 은화와 뇌물장부를 모두 국고로 환수하였고 그중 절반을 본래의 주인인 윤대감 가문에 돌려주라는 어명을 받아내었다. 이로써 얼룩졌던 한양과 변방의 더러운 부정부패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다. 얼마 후 조정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윤대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교지를 내렸다. 윤대감이 남긴 장부를 통해 그가 조선을 위해 얼마나 청렴하게 상단을 이끌어 왔는지가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임금은 윤대감의 충절을 기려 그에게 사후 관직을 하사하고 그의 묘소를 새롭게 단장하라는 명을 내렸다. 윤 씨는 관군들의 호위를 받으며 아버지의 가묘가 있는
산본구리로 올라갔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비치는 무덤 앞에 술잔을 올리는 윤 씨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맺혀있던 불효녀의 한이 마침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아베오지, 이 못난 여식이 이제야 아버지의 피 묻은 장부를 세상에 내놓고 원통함을 풀었습니다.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시옵니까? 이제 더 이상 추운 구천을 떠돌지 마시고 따뜻한 곳에서 평안히 잠드소서. 윤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옥비녀를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깊이 절을 올렸다. 무덤게 피어난 하얀 구절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미소 짓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윤 씨는 한참 동안 무덤가에 엎드려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분노의 핏물이 아니라 해원의 맑은 물방울이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바람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마을로 돌아온 윤 씨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 철호의 위선적인 눈물과 거짓된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 그를 효자요, 열녀라 칭송하고 윤 씨를 불쌍한 짐덩어리 취급했던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믿고 진실을 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마을 촌장과 원로들은 윤대감의 저택 앞에 멍석을 깔고 엎드려 윤 씨에게 백배 사죄를 청했다. 마님, 저희가 눈뜬장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악귀 같은 놈의 속임수에 넘어가 마님의 고통을 외면했으니 무슨 낯으로 마님을 뵙겠습니까? 부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윤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 앞에 걸어 나와 엎드린 노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 일으켰다. 어르신들, 모두 일어나십시오. 그 악랄한 자가 작정하고 꾸민 연극을 어찌 순박한 마을 사람들이 꿰뚫어 볼 수 있었겠습니까? 탓을 하자면 인간의 악의를 얕잡아 본 제 불찰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죄 지은 자는 벌을 받았으니 과거의 허물은 모두 이 바람에 날려보내고 다시 평온한 이웃으로 돌아갑시다. 윤 씨의 넓고 자애로운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거둔 후 자신을 괴롭혔던 세상에 대해 증오를 품는 대신 용서와 화합이라는 더 큰 그릇을 선택한 것이다. 윤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한양으로 밀서를 전달해준 숫구이 영감을 찾는 것이었다. 영감은 여전히 산골 오두막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윤 씨는 그를 마을의 가장 따뜻하고 볕이 잘 드는 기와집으로 모셔왔다. 영감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가문을 위기에서 구한 1등 공신이십니다. 영감님의 그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호랑이 굴에서 뼈조차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 씨는 영감에게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한 곡식과 비단을 하사하고 그를 자신의 양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시기로 하였다. 천한 신분으로 평생을 무시당하며 살아온 영감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윤 대감의 거대한 저택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철호가 팔아치우려 했던 논밭과 재산들이 모두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고 윤 씨는 그 재산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르쳐 주셨던 상도와 구휼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곳간을 활짝 열었다. 흉년이 들어 밥을 굶는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병이 들어 약을 쓰지 못하는 자들에게 의원을 보내주었다. 이 재물은 죽은 자의 원한이 서린 돈이 아니라
산자를 살리는 생명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윤 씨의 단호한 결의에 따라 윤 대감의 집은 빈민들의 구율소이자 희망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다. 윤대감의 저택 마당에는 붉은 모란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끊이지 않았다. 굳어있던 몸을 일으켜 호랑이 바위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였던 윤 씨의 얼굴에도 이제는 맑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정갈한 차림으로 산을 향해 합장을 하며 그날 밤 벼랑 끝에서 자신을 지켜준 보이지 않는 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한때 그녀에게는 지옥과도 같았던 저 깊은 산이 이제는 자신의 강인함을 일깨워준 고마운 성소가 된 것이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윤 씨가 마루에 걸터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에는 마을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들어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며 졸라대고 있었다. 그래, 옛날 옛적의 말이다. 무서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욕심을 가진 한 사내가 있었단다. 그는 남의 것을 탐하다가 결국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목숨까지 잃고 말았지.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배우겠느냐? 윤 씨의 나직한 물음에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귀를 쫑긋 세웠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고목처럼 깊고도 온화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말과 행동에 쉽게 속아 넘어가곤 한단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깊은 산 속의 동굴처럼 어둡고 험난한 곳에 숨겨져 있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바람 한 점에도 쉽게 무너지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반드시 그 죄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란다. 윤 씨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과응보의 엄중한 교훈을 조용히 일깨워 주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이 찾아온다는 하늘에 잊히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만고의 진리였다. 아이들은 윤 씨의 말뜻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 멀리 한때 철호가 자신을 버렸던 호랑이 바위 위로 하얀 달이 떠올랐다. 그날 밤에 끔찍했던 짐승의 울음소리와 피비린내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곳에는 부드러운 산바람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평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윤 씨가 겪었던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암흑의 시간은 결국 밝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긴 터널이었을 뿐이다. 윤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잔잔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원한의 불꽃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맑고 투명한 하늘과도 같은 평화가 온전히 그녀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